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할 때는 제가 일요일 날 방콕에서 작업을 하면 보통 월요일 새벽에 업로드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지금 2번씩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과 일요일 새벽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 새벽과 목요일 새벽에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민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담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상담시 유의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읽고 문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라인으로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유튜브 블로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콘도 이쁘게 포장해서 영상 찍어서 이 콘도 사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콘도 영상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송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1년에 거의 2번씩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송금 문제라고 하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불법적인 내용이고요. 불법적인 내용인데 불법적인 걸 모르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법적인 거 알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정말 리세일 같은 거 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건설사가 팔아서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래를 하는 걸 리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리세일 할때 뭐 건설사 직원도 없고 에이전트가 한국법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전부 다 얘기를 해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이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세일 할 때 신규 콘도를 리세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사에 팔고 있는 거를 이미 산 개인한테 사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격이 쌀 수 있냐면 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의 세금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산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 안 보려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되는 리세일 콘도들은 어떤 콘도들이냐면 연식이 오래된 콘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오래된 콘도는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초창기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다 알 거라고 얘기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단층콘도 왜 사면 안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걸 제가 버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파트 생각하면 어떤 아파트입니까? 대단지로 여러 동 있는 아파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면 대단지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정도 빼고는 없습니다. 한국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가치를 가지는 나라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태국에 오셔서 방콕이나 파타야에 가시면 중심부에 있는 콘도들이 전부 다 한 동짜리입니다. 뭐 어쩌다가 2동짜리 있을 수도 있고 3동짜리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형태가 한 동짜리입니다. 한 동짜리 콘도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치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왜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비싸냐? 뭐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비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재건축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 기사 찾아보시면 재건축이 잘 안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5층짜리 3층짜리 아파트들이 이미 재건축되고 없거든요. 10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재건축했을 때 성공하는 사례가 뭐 잠실 정도 빼면 없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압니다. 30년, 40년 지난 그 재건축 아파트의 건물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데 한 동짜리 콘도예요. 한 동짜리 콘도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지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콘도 가격은. 앞으로 꺼질 일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게 빨리 꺼질까요? 중심부에 있는 상징적인 비싼 콘도들이 빨리 꺼질까요? 아니면 외곽에 있는 싼 콘도들이 빨리 꺼질까요? 당연히 외곽에 세대수 많고 싼 콘도들이 빨리 꺼집니다. 왜? 관리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이고 비싼 콘도들은 한 10년 넘어가도 굳건한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한 10년만 넘어가면요, 흉물처럼 되어 있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5년 지나고 안에 내용물만 바꿔놨다고 해서 그 콘도가 가치를 가지느냐? 전혀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봅시다. 이게 고층 콘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로, 대로변 이면에 있는 저층 콘도다. 그리고 한 15년 지났다. 그러면 그건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전혀 가치가 없겠죠.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대로변의 건물은 높고 이면도의 건물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비쌀까요? 뒤에 있는 땅이 비쌀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로, 대로변에 신축 고층 콘도다. 그러면 스퀘어미터당 최소한 35만 번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면도로에 저층 콘도 한 15년 지난 거 보시면요, 스퀘어미터 한 15만 바시면 충분히 삽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15년 지난 동안 아직도 15만 바시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앞에는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35만 바트인데 왜 뒤에 있는 거는 스퀘어미터다 아직도 15만 바트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콘도 사서 여러분들 산다라고 했으면 한 5년 살면 20년 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고층 콘도들은 전부 다 유명한 건설사에서 지어요. 근데 이면도로에 그 콘도들은 어느 회사에서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층 콘도를 대형 건설사에서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 중심부에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층 콘도는 전부 다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층 콘도 중에 정말 가치가 있는 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갑지 옆에 있는 고층 콘도보다 저층 콘도가 훨씬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 콘도가 외국인 개인은 무반을 소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반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저층 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을 지을 수 없는 지역들 있죠. 지방 가면. 그런 데서는 저층 콘도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콕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지어진 지 5년 안에 있는 저층 콘도 중에 가치가 있는 콘도가 몇 개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 3개 정도? 그중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콘도 물어보냐면요, 푸롬퐁, 아속, 통로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15만 바트짜리 살 거면요, 그 돈 갖고 외곽에 나가서 신축 콘도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역세권에 그냥 신축 콘도 사서 사시는 게 가치도 있고 훨씬 편한 겁니다. 자, 이런 콘도들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송금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이런 콘도를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외환법은 전부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문의는 태국에서 콘도 살려면 외국에 있는 계좌에서 외환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외환으로 전액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 뭐 바트로 사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최근에도 한번 블로그에 썼었습니다. 불법으로 투자하는 건 자기 재산을 위험성에 빠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도 적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벌금 내고 강제 매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좀 가보셨으면 에까마에 보면 셔벳 앞에 보면 베이비페이스라고 나이트클럽 유명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터지고 중국 가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폭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사고 한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이비페이스 이름이 마이애미로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베이비페이스 완전 맛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불법적인 거 이거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신경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갉아먹는 겁니다. 리셀을 했을 때 또 다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한국의 시중은행에 가서 승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돈을 보내는가 요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유명한 건설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랜드앤하우시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랜드앤하우시스에 더러운 콘도를 산다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에만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쉽게 돈을 송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사서 보내는 건지 돈만 보내는 건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리세일하는 경우에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와가지고 뭐 계약금을 어떻게 해서 납부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인데 몇 년 동안 중국 애들이 돈 세탁하고 불법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잘 안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법이 웃긴 게 콘도미니엄법에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설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건설사로 돈 보내면 됩니다. 건설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로 바로 돈을 보내면 되죠. 그런데 리세일은 내가 계좌가 없으면 집주인한테 돈을 보내야 됩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오래된 콘도를 사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세일이나 오래된 콘도를 산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Q&A 식으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른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